최근 정말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 제로를 기반으로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만들어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을 발견하기 위한 게임을 그 에이전트에게 시키고 그에 따른 성과를 얻어냈죠. 이는 AI가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는 하사비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크게는 온갖 것들을 게임화시켜 룰만 제대로 만들어낸다면 기존의 인간 벤치마크보다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AI가 산업에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게 하는 벽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GPU ASIC 부족, 즉 컴퓨팅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추론 능력의 부족입니다. 자체 드라이버를 본인이 새롭게 작성해 AMD GPU로 엔비디아급 성능을 시연해보겠다 도전했던 조지 호츠가 금세 포기하는 일련의 사건이 있으면서 연산 리소스가 손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되진 않지만, 최근 AMD 측이 조지 호츠에게 드라이버를 보내주는 등 여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 호츠는 엔비디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드라이버로 가자, 중앙집중식 커시드럴 드라이버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응답하기라도 하는 듯 6월 14일 AMD는 오픈소스 본진인 허깅페이스와의 협력을 발표합니다. AMD는 엔비디아에 비해 부족한 소프트웨어의 공백을 오픈소스 진영과의 파트너십으로 극복해보겠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에 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후자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추론 능력의 개선은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최근 페이스 앤 페이트와 같이 트랜스포머를 믿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결국 추론 능력의 한계라는 운명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의 논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오픈AI가 내놓은 흥미롭고도 중요한 논문 Let's Verify Step by Step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단계별로 점검하자. 초록부터 살펴보면 최근 LLM이 복잡한 다단계 추론에 대해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가장 좋은 모델조차 여전히 논리적 오류를 일으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과 감독, 과정 감독 두 가지 방법을 살펴봅니다. 참고로 슈퍼바이즈드를 지도가 아닌 감독으로 표현하는 것이 덜 어색해 이후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결과 감독이란 모델이 최종적으로 내놓은 답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주는 지도 방법입니다. 과정 감독은 그와 달리 각 단계별 추론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것이고요. 논문에서는 최근 이 과정 감독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테스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알파 데브를 내놓은 딥마인드가 2022년에 발표한 우에사토의 다수가 쓴 논문을 큰 틀에서 따라간다고 언급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당시의 결과 감독이나 과정 감독이 대략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냈다고 밝혔지만 오픈AI 측은 조건을 바꾸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파고들어볼까 싶었던 거죠. 테스트는 매스 데이터셋으로 진행했습니다. 매스 데이터셋은 트랜스포머의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2021년 만든 데이터셋으로 7,500개의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셋 5,000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댄 핸드릭스가 기여한 데이터셋인데요. 그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잠깐 다룬 AI 모델끼리 경쟁을 시키면 더욱 이기적으로 나아갈 것이고 자연 선택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우에사토 측의 딥마인드 논문은 데이터셋의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썼는데 오픈AI는 이 매스 데이터셋을 쓰면서 더 어려운 문제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수준은 대략 고등학교 이상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록에서는 과정 감독을 해본 결과 매스 데이터셋의 하위 집합에서 78%의 정답률을 보였다고 말하는데요. 하위 집합이라 말한 것은 매스 테스트셋의 전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감독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80만 개의 단계별 인간 피드백 라벨의 완전한 데이터셋 PRM805K를 배포한다고 합니다. 먼저 LLM이 추론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환각, 할루시네이션입니다. 할루시네이션이 어느 한 단계에서만 나타나도 다단계 추론에서는 그 이유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감지하고 완화하는 것이 추론 능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죠. 딥마인드의 2022년 논문에서는 결과 감독 보상 모델 ORM과 과정 감독 보상 모델 PRM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ORM은 최종 답을 통해 훈련하고 PRM은 각 단계의 피드백을 주며 훈련시킵니다. PRM의 이점은 첫째, 오류가 발생한 단계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각 단계의 피드백을 준다는 것은 모델이 어떻게 추론하는지를 사람이 직접 살펴볼 수 있으며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어 AI 정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에사토 등의 연구에서는 ORM과 PRM의 성능이 비슷했기 때문에 좀 더 파고들어 보기로 합니다. 세 가지 차이점을 둔 것이죠. 첫 번째는 더 능력이 뛰어난 베이스 모델을 사용한 것. 두 번째는 인간의 피드백을 크게 늘린 것. 세 번째는 더 크고 어려운 데이터셋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테스트에 대한 주요 기여를 살펴보면 첫째, 과정 감독이 결과 감독보다 더 성능이 좋다. 둘째, 대형 보상 모델이 소형 보상 모델을 감독하도록 시켰더니 인간 라벨러만큼의 성능을 근사하게 되면서 이는 더 큰 규모로 어떤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액티브 러닝이 과정 감독의 데이터 효율성을 2.6배 향상시켜 주었다. 액티브 러닝이란 위의 그림과 같이 테스트 데이터가 서로 다른 라벨의 경계에 있어 답이 뭔지 불확실한 것들을 위주로 인간 라벨러에게 보내 올바른 라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확실하고 이를 배우면 성능이 높아질 여지가 많은 부분들을 위주로 인간 라벨러에게 보내 정확한 답을 학습하고 나머지 판별이 쉬운 이미 확신을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간의 추가적인 라벨링 없이도 학습하는 방식인 것이죠. 이러한 방법은 라벨링 비용을 절감하거나 전문 지식인이 라벨링을 해야 해 비용이 크거나 라벨링이 제한적일 때 사용합니다. 모델이 자신이 학습할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게 하니 액티브 러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모델이 라벨링하는 오토 라벨링과는 다른 것입니다. 라벨링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인간 라벨러가 정확한 라벨을 할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했더니 효율성이 2.6배 높아졌다고 하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는 앞서 여러 번 나온 것처럼 과정감독 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PRM800K 데이터셋의 공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방법입니다. 결과 감독은 답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사람 없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MES 데이터셋은 ORM 측면에서는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검증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MES 데이터셋을 잠시 살펴보면 문제와 답만 달랑이는 것이 아니라 중간 풀이 과정도 간략하게 제공됩니다. 이는 결과 감독에는 충분하죠. 반면에 과정 감독은 MES에 간단한 풀이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모델의 풀이와 직접 비교해야 하고 모델의 풀이가 데이터셋의 풀이와 다르다 하더라도 틀렸다고 단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 단계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실험은 대규모 모델과 소형 모델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먼저 대형 모델의 경우 모든 모델을 GPT-4 파인튜닝 버전을 사용하고 ORM, PRM 양쪽 모두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려서 실험한다고 합니다. ORM은 결과 감독 보상 모델, PRM은 과정 감독 보상 모델입니다. 3장에서 언급하겠지만 대형 모델의 ORM, PRM은 직접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비교를 위해 소형 모델들을 만들어 실험합니다. 여기서 흥미롭게도 인간 라벨러가 이 소형 모델들의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만든 신뢰도 높은 GPT-4 기반 파인튜닝 대형 모델로 감독하고 피드백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 라벨링을 대체해본 것이죠. 이렇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지만 다양한 변수를 빼고 넣으며 테스트해 PRM과 ORM 간 직접 비교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테스트에 사용할 간단한 모델을 만듭니다. 우린 이 모델을 제네레이터라 부르겠습니다. 광학습으로 이 제네레이터의 성능을 강화하는 것을 입으로 피합니다. 포인트는 답을 생성하는 제네레이터의 성능이 아니라 그 답을 채점하는 보상 모델들의 성능이기 때문이죠. 각 스케일에 따라 제네레이터가 풀이를 생성하면 그에 따른 각각 보상 모델들이 그 풀이를 평가하는데요. 제네레이터가 생성한 풀이 중 보상 모델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풀이가 그 보상 모델의 최종 답이 되는 것이며 이 보상 모델들이 높은 점수를 준 솔루션이 정답률이 높으면 그 보상 모델의 성능을 높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인트는 풀이를 생성하는 제네레이터가 아니고 그 풀이를 채점하는 보상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이스 모델을 보면 모든 대형 모델은 GPT-4 파인튜닝 버전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다음 토큰을 예측하도록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입니다. 다만 인간의 피드백을 받는 RLHF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소형 모델의 베이스 모델은 GPT-4와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200배 적은 컴퓨팅으로 사전 학습하였습니다. 이는 학습 데이터가 대형 모델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단어 예측기이기 때문에 사전 훈련에 한 가지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약 15억 개의 수학 관련 토큰으로 구성된 MES 믹스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한 것이죠. 구글 리서치 측이 2022년 했던 연구에 의하면 언어 모델을 이런 수학 관련 토큰으로 된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하면 모델의 수학적 추론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실험에서도 이런 과정을 추가한 것이죠. 좀 전에 살펴봤던 제너레이터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제너레이터는 추론 과정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각 단계를 세 줄로 쓰도록 훈련시켰고 MES 문제에 대한 바른 답을 생성한 경우를 골라 이를 딱 한 번 훑게 했습니다.
즉, 제너레이터는 보상 모델의 추론 과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한 줄씩 풀이를 생성하도록 하고 가볍게 훈련시킨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제너레이터는 학생이고 보상 모델은 선생님입니다. 우린 어떤 선생님이 실력이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답안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각 선생님에게 학생이 풀어낸 문제를 채점하도록 합니다. 학생은 문제당 N개의 풀이를 쓰도록 하고 선생님은 그중 가장 그럴듯한 풀이를 선택해 제출하는 것이죠. 우리는 답안지를 통해 어떤 선생님이 가장 실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제너레이터이며 선생님은 보상 모델입니다. 따라서 제너레이터의 성능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에폭으로만 한 번만 훑게 하는 것이죠. 풀이를 늘리면 답은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데이터의 수집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아까 다뤘던 것처럼 소형 모델은 대형 모델이 라벨링을 해주기 때문에 인간 라벨러가 답을 할당하는 쪽은 대형 모델인데요. 긍정, 부정, 중립의 세 가지를 할당합니다. 긍정은 말 그대로 잘 풀었을 경우, 부정은 잘못된 풀이, 중립은 모호할 때 할당합니다. 주어진 예시를 살펴보면 어떤 분수의 분모가 분자보다 3배 크고 7 작았을 경우, 이 값이 5분의 2라면 분자의 값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모델이 6단계에 걸쳐 문제를 풀었다고 합시다. 첫 번째부터 분자를 x라고 둡시다. 그럼 분모는 3x-7이 됩니다. 3x-7분의 x 이퀄 5분의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5x 이퀄 2의 3x-7이 됩니다. 계산하면 5x 이퀄 6x-14가 됩니다. 그럼 답은 x 이퀄 7이 됩니다 순으로 풀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단계부터 다섯 번째 단계까지 전부 옳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인간 라벨러는 전부 긍정의 라벨을 할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델은 마지막 단계에서 x 이퀄 14가 아닌 x 이퀄 7로 토큰을 예측했죠. 대형 모델의 라벨링은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정 라벨을 할당합니다. 오픈AI는 이런 식으로 인간의 라벨링 데이터를 모아 PRM800K를 만듭니다. 문제수 12,000개, 그에 대한 풀이법 75,000개, 그리고 그 풀이마다 단계를 전부 더하면 805K개가 되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보면 문제당 풀이가 6개 꼴이고 그 풀이법마다 추론 단계가 약 10개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스 데이터셋은 훈련용 7,500개, 테스트용 5,000개인데 왜 PRM805K는 훈련용 문제수가 12,000개나 되는 것일까요? 이는 과적합을 막기 위해 트레이닝 데이터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과적합이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너무 맞춰져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훈련 데이터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오픈AI는 기존 매스 데이터셋의 훈련용 7.5K, 테스트용 5K였던 것을 과적합을 막기 위해 테스트용 데이터를 훈련용으로 돌려 테스트용 4.5K 데이터를 훈련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PRM800K 트레이닝 세트 문제수가 12K가 된 것이죠. 성능 테스트는 0.5K, 즉 500개로 하는 것입니다. 초록의 하위 집합 이야기는 이것이었던 거죠. 이는 모델의 융통성을 높이고 일반화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데이터 수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도입합니다. 제너레이터가 만든 풀이를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해 인간 라벨러에게 제시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모처럼 비싼 라벨링을 쓰는데 좀 더 정오답을 판별하기 어려운 풀이들을 그들에게 줘 좋은 피드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틀린 답이지만 보상 모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설득력 있는 오답을 위주로 인간 라벨러에게 제시하도록 합니다. 이런 데이터 선택 전략은 라벨러에게서 얻는 피드백의 품질을 높일 뿐 아니라 모델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PRM은 매번 최신 데이터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며 매 반복마다 문제당 N개의 풀이를 제너레이터에게 생성하도록 하고 보상 모델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하지만 오답인 설득력 있는 오답들을 데이터 라벨러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설득력 있는 오답을 필터링할 때는 각 문제당 상위 K개를 필터링하거나 전체 데이터셋의 상위 K개를 필터링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문제당 풀이의 개수가 같지 않겠죠? 한 문제에서 여러 풀이가 뽑힐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람의 감독을 받는 방식으로는 제거 실험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수가 모델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려면 각 변수를 빼고 포함시키며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이를 대형 모델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은 소형 모델로 진행하며 앞서 다룬 내용처럼 PRM 라지 모델이 라벨러 역할을 합니다. 이제 결과 감독 보상 모델 ORM을 봅시다. 기존 업계 방법론 그대로 학습시키며 자동적으로 제너레이터의 최종 답변을 체크합니다. 다만 염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ORM이 답을 맞췄다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은 틀렸지만 어떻게든 해서 답만 맞는 위양성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PRM의 경우 각 단계의 마지막 토큰 이후 그 다음 단계의 정답률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훈련시킵니다. 이 예측한 토큰이 실제 토큰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도를 도입해 로그를 취해줍니다. 이 값을 최대화하면 모델이 좀 더 실제 토큰과 일치한 예측, 즉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 모델용 최적화 기법이나 알고리즘을 PRM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픈AI는 이 PRM이 내놓는 풀이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제시하는데요. 어떤 문제의 풀이가 만약 3단계이고 모든 단계가 옳다고 가정할 때 각 단계가 옳을 확률이 0.9, 0.8, 0.7이라면 이 풀이에 대한 점수는 그 세 값의 곱 0.504가 되는 것이죠. 이 점수는 여러 풀이들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한 것입니다.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모든 풀이 중 PRM이 채점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이 가장 신뢰할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수학 문제를 다룰 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린 공식을 떠올리고 적용하면서 각 단계별 신뢰성을 은연중에 점검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머릿속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풀이로 시험지에 써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모델 역시 풀이에 대한 점수를 설정하고 가장 신뢰하는 가장 높은 점수의 풀이를 최종 답변으로 고르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Y축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N개의 풀이 중 보상 모델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이 얼마만큼의 정답률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각 보상 모델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이 증가하면서 각 그래프의 정답률이 오른 이유는 보상 모델이 그만큼 더 많은 풀이를 고려하므로 그 중에 가장 좋은 풀이를 제시하면 정답률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N이 늘어나는 것은 솔루션의 검색 공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PRM은 빨간 그래프, ORM은 파란 그래프입니다. PRM의 성능이 ORM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RM, ORM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솔루션 중 각각의 보상 모델이 판단했을 때 가장 고득점을 받은 것을 제출했을 때의 정답률이고, 머저리티 보팅은 단순하게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모든 솔루션 중 가장 빈번하게 나온 경우를 제출했을 때의 정답률입니다. 이는 보상 모델의 점수 없이 그저 제일 자주 나오는 노멀한 풀이를 제시한 정답률이기 때문에 PRM과 ORM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성능을 내는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우선 다시 3장으로 돌아갑시다. 여기서 오픈AI가 테스트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것이 PRM의 비교 대상인 ORM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장치를 해두었다는 점입니다. ORM의 훈련 세트가 PRM809K보다 10배가량 더 크고 중복되지 않게 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PRM의 훈련 방식이 더 설득력 있는 오답을 위주로 학습하기 때문에 답만 본다면 오답 편향의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ORM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더 최대한 광범위하게 추출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위의 그래프였던 것이죠. ORM이 답만 보고 학습하는 대신 훈련 데이터셋의 크기를 10배 더 키우고 범위를 늘렸음에도 PRM보다 떨어지는 정답률을 보인다는 점은 PRM의 접근법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 성능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먼저 그래프가 둘 나옵니다. 4A 그래프를 먼저 봅시다. X축은 문제당 라벨링된 솔루션의 숫자를 말합니다. 즉, 감독이 솔루션당 얼마나 라벨을 해주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Y축은 500개의 풀이 중 감독 모델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을 제출했을 때의 정답률입니다. 즉, 성능이죠. 빨간색은 PRM의 액티브 러닝을 합한 방식이며 주황색은 소형 PRM 모델을 PRM 라지 모델이 감독한 것입니다. 초록색은 소형 ORM 모델을 PRM 라지가 감독한 것이고 마지막 파란색은 답만으로 가르친 ORM 모델입니다. 이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각 모델들이 데이터 선택 전략에 따라 다른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특히 액티브 러닝을 도입한 PRM의 경우 문제당 라벨링된 풀이가 적은, 즉 데이터가 적을 때 좀 더 기울기가 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라벨링 데이터가 제한적일 때 액티브 러닝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라벨링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액티브 러닝의 그래프 추세가 꺾여 PRM 라지의 감독을 받은 PRM 모델과 성능이 비슷해져 갑니다. 이에 대해서는 4-2장에 추가 설명이 있으니 잠시 기다려볼까요? 이번에는 4B 그래프를 봅시다. X축은 문제당 풀이수, Y축은 마찬가지로 정답률입니다. 이번엔 데이터 수집 전략을 각기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당 200개 풀이로 고정시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제당 풀이수를 서서히 늘려본 것이죠. 데이터 수집 전략의 차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초기에는 각 모델별로 성능 차이가 없는 듯 했으나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풀이 숫자를 늘리고 그 안에서 PRM, ORM들이 고득점을 준 답안지를 채점해보니 PRM이 가장 높은 정답률, 그 뒤를 ORM, PRM 라지, ORM 파이널 앤서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4장을 보면
대형 모델의 경우 ORM과 PRM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첫째, 훈련 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크기부터 ORM이 10배 더 크며 PRM 훈련 세트는 액티브 러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더 그럴듯한 오답을 위주로 모아놓은 데이터셋입니다. 오답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번엔 ORM의 문제인데요. 전엔 언급한 것처럼 추론이 완전히 오답임에도 답만 맞춰 정답 레이블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로 답을 맞춰버리는 방식이 ORM의 근본적인 한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PRM의 오답 편향, 사이즈 10분의 1, ORM의 위양성 문제로 대형 모델은 직접 서로 비교하려면 인간 피드백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됩니다. 이에 소형 모델을 직접 비교하고 그 라벨링은 대형 모델, PRM 라지에게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과 감독과 과정 감독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아까 바로 보았던 4A 그래프인 것이죠. 오픈 AI는 라벨링한 데이터의 양에 관계없이 PRM 플러스 액티브 러닝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임을 관찰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ORM이 답만으로 학습한 파이널 앤서 감독보다도 PRM 라지의 감독을 받았을 때 성능이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오픈 AI는 우리는 파이널 앤서보다 PRM 라지가 더 좋은 지도를 했다고 판단하지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음은 액티브 러닝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추리는지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 PRM 셀렉터라는 소형 보상 모델을 훈련시키는데요. 각 문제당 풀이 하나씩만 사용해 가볍게 훈련시킨 이 셀렉터를 준비해 제너레이터가 만든 풀이를 문제당 1000개씩 샘플링의 점수를 매깁니다. 샘플링의 기준, 먼저 80%는 확실히 오답이면서 셀렉터가 판단하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가장 높은 점수의 풀이를 추립니다. 나머지 20%는 정오답 할 거 없이 셀렉터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샘플들입니다. 이렇게 80%는 오답 중에서 그럴듯한 풀이, 20%는 정오답 할 거 없이 그럴듯한 풀이를 셀렉터가 추려내는 것이죠. 20%를 따로 정답 중에서 추리는 이유는 오답에 지나치게 편향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셀렉터라는 가벼운 모델을 통해 가장 그럴듯한 문제들만 줄여서 라벨링하고 학습시키는 것은 PRM 라지 감독보다 적은 라벨링을 필요로 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4A 그래프를 다시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벨링 수가 적을 때 더 그럴듯한 풀이들을 학습하기 때문에 빨간색 그래프가 주황색 그래프보다 기울기가 급합니다.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성과를 냈다는 이야기죠. 저자들은 전반적으로 액티브 러닝이 대략 2.6배 더 효율적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라벨링 데이터가 문제당 200을 넘어갈 때 액티브 러닝의 성능 추세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는 PRM 라지의 지도를 받는 모델도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오 경계의 어려운 문제들도 학습하게 돼 셀렉터를 통해 미리 선별해 학습하는 액티브 러닝과 성능상 별 차이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이러한 추론이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에서 벗어나 더 깊고 넓은 분야로 확대된다면 1000개 중 200개의 샘플링을 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상당한 지분의 샘플링을 해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액티브 러닝의 효율은 앞으로도 주목받을 것입니다.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셀렉터를 좀 더 정교하게 훈련시켜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5장은 out of distribution, 즉 분포 범위 밖의 일반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인 기존 분포 외에 본 적 없는 데이터에 대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AP 물리학, AP 미적분학, AP 화학, AMC10, AMC12의 총 224개의 문제들로 모델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이 테스트는 모델이 사전 훈련하고 나서 나타난 시험지들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델은 본 적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표를 보면 PRM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PRM도 AP 시험보다 AMC 10과 12의 수학 문제들에서 더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과 ORM의 경우 그저 제너레이터가 가장 많이 생성한 풀이보다도 낮은 감독 성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저자들은 PRM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에 잘 대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말하죠. 놀라운 점은 수학의 풀이 과정만을 연구했을 뿐인데 AP 화학과 AP 물리학에서도 각각 80%, 86.7% 성능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모델의 사전 훈련 데이터셋이 컴파일된 후에 나와 모델은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임에도 말이죠. 여기서 잠시 정리하자면 오픈 AI의 지금까지의 실험은 기본적으로 GPT-4, 즉 단어 예측기인 언어 모델에 15개의 수학 토큰 데이터셋을 파인 튜닝한 것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어를 예측하던 모델에 수학 토큰을 집어넣어 파인 튜닝해 수학적 풀이를 예측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학, 화학에 보지 못했던 문제도 풀어냅니다.
각 추론 단계에 점수를 부여하며 이 풀이는 총 0.7점, 이 풀이는 총 0.9점 하면서 모델이 신뢰할 만한 풀이를 골라내고 이 풀이를 제출했을 때 정답률이 80%가 된다는 것이죠. 이후를 더 보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여기에 개선의 여지도 많습니다. 이는 수학이라는 겉모습으로 모델의 추론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6장의 첫 번째, 신용할당에 대해 살펴봅시다. 신용할당은 강화학습에서 에이전트가 1, 2, 3단계에 걸쳐 행동을 했고 그에 따른 각각의 보상을 받았다고 할 때 각 행동들이 어떻게 결과에 기여했는지를 보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할인율 감마를 이용해 표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3단계에 걸쳐 에이전트가 행동했고 1, 2, 3단계 순으로 행동했다고 가정해봅시다. 1의 시점에서 보면 2와 3은 미래인 것인데요. 이 미래의 2와 3의 보상을 현 시점 1로 가져오려면 할인율 감마를 도입해야 합니다. 마치 미래의 돈이나 주식을 현 시점으로 평가하려면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감마를 통해 미래의 보상을 현 시점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는 각각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행동에 대한 보상을 1로 가져오려면 리워드 2의 감마를 곱해야 합니다. 세 번째 행동에 대한 보상을 1로 가져오려면 리워드 3의 감마 제곱을 곱해야 하죠. 감마는 0과 1 사이로 설정되는데 1에 가깝다는 것은 미래의 보상을 현재만큼이나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감마가 1에 가깝죠. 감마가 0에 가깝게 설정된다는 것은 미래의 보상 중요도를 낮게 본다는 것이며 단기적인 현 상황을 주로 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의 보상이 100, 2의 보상이 50, 3의 보상이 300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감마는 0.5라고 합시다. 그럼 1의 시점에는 100 플러스 25 플러스 7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현 시점 1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뒤를 3, 2 순으로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요약을 1, 3, 2 순으로 가중치를 둬서 할당할 수 있습니다. 결과 감독은 이 신용 할당이 어렵습니다. ORM은 결과 위주의 지도 방식이기 때문에 모델 즉 에이전트가 행동을 완료해야만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어떤 행동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PRM은 처음 어디 부분까지가 정확했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신용할당이 쉬워집니다. 모델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자들은 이 점이 PRM의 뛰어난 성능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과정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모델이 인간의 승인하는 과정을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렬의 이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정렬 세금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 정렬 세금이란 정렬 비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정렬로 인해 늘어난 추가 컴퓨팅 자원, 개발자 시간도 이야기하지만 보통은 정렬로 인해 감소한 모델의 성능을 정렬 세금이라 말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정렬로 인한 성능 감소가 0인 노텍스의 시나리오를 말하고 최악은 정렬로 인해 성능 감소가 매우 커서 모델을 쓸 수 없게 되는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 사이 어딘가에 미래의 모델들이 있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흥미롭게도 이 과정 감독을 효과적으로 연구에 적용시키면 음의 정렬 세금이 나타날 거라 말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정렬을 하면서 모델의 성능이 증가한다는 표현입니다. 정렬을 하면서도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과정 감독이 더 널리 채택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죠. 수학 외적인 부분에서도 PRM을 통해 성능이 좋아지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앞서 살핀 OOD 일반화를 보면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다음은 테스트셋 오염입니다. 이는 사전훈련 데이터세트에서 테스트셋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델이 학습한 것으로 추론한 것이 아니라 그저 외운 대로 답을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픈 AI는 매스 데이터셋이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서 논의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자열 일치 휴리스틱으로 앞서 다룬 것처럼 GPT-4에 추가로 파인튜닝한 매스 믹스 데이터셋 15개 수학 관련 토큰들 중에 매스 문제들이 있는지 찾아내 다 제거하려고 했지만 이리저리 조금씩 바꾼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염이 발생해서 모델이 추론이 아니라 암기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며 오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모든 모델에 대해 조금씩 성능이 부풀려진 정도이기 때문에 PRM과 ORM을 비교하는 등의 부분에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같은 사전 훈련 데이터셋으로 가볍게 훈련시킨 제너레이터가 제대로 문제를 푼 경우가 한 자릿수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는 데이터 오염이 없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저자들이 내놓은 결론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수학적 추론 영역에서 과정 감독이 결과 감독보다 더 높은 성능에 신뢰할 수 있는 보상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 둘째, 액티브 러닝을 통해 필터링한 가치가 높은 문제들만 인간 라벨러에게 넘겨져 효과적으로 라벨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이번에 만든 PRM809K 데이터셋을 공개해 과정감독 연구를 촉진시키겠다. 여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너레이터가 풀어낸 퍼센트에 따라 문제의 질을 총 5구간으로 나눴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가장 쉬운 구간에서 샘플이 늘어나면서 ORM의 경우 정답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ORM이 오히려 샘플의 수가 늘면서 적대적 예제 때문에 답을 틀린 것을 말합니다. 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더 많이 뽑게 되면서 그 안에 설득력 있는 예제를 골라 더 헷갈리게 된 것이죠. 이에 비해 PRM은 모든 난이도에 대해 샘플 수가 늘더라도 정답률이 변함없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도 ORM보다 성능 증가폭이 큽니다. 다음은 합성 감독의 디테일, 즉 대형 모델의 인간을 대신해 라벨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PRM 라지는 소형 ORM, PRM의 라벨을 확률로 제공합니다. 각 단계에 맞게 풀었을 가능성, 틀렸을 가능성을 각각 퍼센트로 판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맞을 가능성 70%, 틀릴 가능성 30%식으로 말이에요. 각 단계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할당하는 기준은 틀릴 가능성이 20%가 넘으면 부정을 주기로 합니다. 즉, 맞을 가능성이 79%라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21%라면 이 단계는 틀린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계값을 20%로 한 이유는 좀 더 오답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각 단계가 아니라 답만 보는 ORM에 대해서는 PRM 라지가 어떻게 지도 감독할까요? 여기에 오픈AI는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솔루션의 모든 각각의 단계가 전부 옳음일 때만 긍정의 라벨을 할당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PRM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고 정밀도와 재현율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유념하며 이 인계값을 20% 아래로 떨어뜨린다면 모델의 추론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각 추론 단계에 대해 트루 포지티브의 확률이 높아진다면 모델이 내놓는 최종 답안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픈AI가 도입 부분, 환각을 감지하고 완화하는 것이 모델의 추론 능력과 연결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를 생각해 봅시다. 문제를 접하면 우리 뇌에 제너레이터가 여러 가지 풀이를 떠올립니다. 그 풀이들을 우리 뇌의 과정감독 보상 모델이 각각 평가합니다. 이 풀이는 각 단계가 믿을 법해. 이 풀이는 중간 과정이 믿을 수 없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풀이를 결정하면 시험지에 손으로 써내려가는 것이죠. 여기에 앞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인계값을 낮춘다는 것의 의미는 솔루션의 각 단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추론 단계 모두 95% 확률로 옳다고 판단하고 내놓는 최종 답안은 크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오픈AI는 PRM809K와 이 논문을 공개한 것입니다. 과정감독 분야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델이 어떤 수학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예시를 몇 가지 살펴봅시다. 트루 포지티브란 모델이 맞는 풀이라 평가하고 실제 옳았던 경우를 말합니다. 패스율이 0.1%인 것을 보아 제너레이터가 1000번을 풀면 한 번꼴로 맞게 풀어낸 문제입니다. 제너레이터가 헤맨 이유는 어떤 삼각함수 공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렸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제너레이터의 성능이 아닌 보상 모델이 옳다고 판단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너레이터는 일부러 가볍게 훈련시킨 것이고 PRM이 실제 성능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PRM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실제 자신이 예측한 것과 제너레이터의 생성한 풀이가 비슷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트루 포지티브는 사실상 PRM 라지가 맞게 풀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과정감독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추론이 가능한지 살펴봅시다. 문제는 탄젠트 100도 플러스 4사인 100도를 간단히 알아. 지금부터가 제너레이터가 생성하고 PRM 라지가 옳다고 판단한 추론 과정입니다. 먼저 100도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화하기 위해 삼각함수 공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것과 사인 2세타는 2사인 코사인인 것을 떠올린다. 세 번째는 앞에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꼴로 바꾼 것이죠. 그리고 식을 코사인 100도로 통분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단계는 이 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분자를 사인 백악 공식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4사인 코사인을 2사인 200으로 바꾼 것이죠. 200도는 180 플러스 20도인 걸 깨닫고 180도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200도를 합차 공식으로 치환합니다. 사인 180은 0, 코사인 180은 마이너스 1을 떠올리고 대입하기로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코사인 100분의 사인 100 마이너스 2사인 20입니다. 12번째는 100도는 90도 플러스 10인 것을 떠올리고 이용하기로 합니다. 13번째는 사인 100과 코사인 100을 합차 공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14번째와 15번째는 사인 90도가 1이고 코사인 90도가 0인 것을 생각해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16번째 단계는 마치 사람이 푸는 것처럼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 부호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17번째가 바로 그 단계입니다. 18번째는 20 또는 30-10인 것을 깨닫고 그에 따른 식을 쓰기로 합니다. 20도 자리에 30-10을 넣고 사인 합차 공식을 사용합니다. 20번째는 특수각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죠. 정리하는 것이 21번째 과정입니다. 코사인 10도를 지워줍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분모 분자의 사인 10도를 지워줍니다. 마이너스 루트 3을 얻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3. 언어 모델을 수학 토큰으로 가볍게 파인 튜닝한 제네레이터가 이런 솔루션을 생성하는 것도 놀랍지만 각 단계에 대해 80% 이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PRM 라지의 성능도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 옳다의 근거는 자신이 생성하는 프리와의 우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작할 때 언급했던 페이스 앤 페이트 논문은 이 제네레이터에 집중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사소한 곳에서 틀린다. 깊은 이해보다는 암기에 의존해 예측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번 오픈 AI의 논문을 보면 그들은 PRM으로 효과적으로 신용할당하며 액티브 러닝으로 현재의 라벨링 병목 현상을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오염이 없음에도 모델이 보지 못한 테스트에 아주 높은 성적을 보인 것은 ORM이 아니라 PRM입니다. 이는 페이스 앤 페이트 논문이 지적한 트랜스포머는 암기에 의존한다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죠. 우리의 눈에는 1억 3천만 개의 광수용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이 수용체마다 빛의 포톤 수가 얼마나 들어온지를 잡아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1번 수용체는 10개의 포톤, 2번은 8개, 3번은 12개, 마지막 1억 3천번째 수용체는 5개씩으로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여기는 나무태양 사람 모두 사실은 이런 숫자의 배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뇌가 이 숫자의 배열로 된 보고서를 받아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LLM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들을 바이트 페어에 인코딩하고 이후 숫자로 바꾸어냅니다. 이 정수 데이터를 트랜스포머에서 인식하는 것이죠. 비전과 글을 정수 시퀀스 데이터로 만들어 뇌에서 월드 모델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씩 단계별로 꺼내는 것, 그것이 추론이라면 지금은 새롭고 놀라운 마법 같은 돌파구가 나오길 기대하기보다 주어진 재료들과 컴퓨팅 자원으로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현재 7년째 딥마인드의 딥러닝 팀 팀장을 맡고 있는 오리올 빈 얄스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보상 기반 강화학습이 인간 능력을 뛰어넘는 방법이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보상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관건이라 했죠.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하버드가 한 가지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는 모델에 추론 단계에서 개입해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와 거짓을 말할 때 트랜스포머 내에서 헤드 출력값이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을 보고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가정치를 조정해 더 진실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내용이죠. 모델이 거짓말할 때에 트랜스포머 내에 특별히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도 그 거짓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부분을 조정하니 진실성이 올라갔다는 내용은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드레 카파시는 딥러닝 혁명을 진정으로 믿고 있던 자들이 이뤄낸 것이라 말했고 최근 일리아 수즈케버 역시 AI의 발전은 믿음의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믿음은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온다고 말이죠.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때 더 많이 믿을수록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고 이것이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한쪽은 한계를 말하고 한쪽은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거 일리아 수츠케버가 자신의 생각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논문은 아마존의 리뷰를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는 센티멘트 뉴런 연구였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CS 커뮤니티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외국에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일리아는 누가 뭐라 한들 자신이 확신한 길을 따라 묵묵히 나아갔고 GPT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AI의 성과는 믿음의 게임이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앞에 이제 2023년의 센티멘트 뉴런이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누가 뭐라고 해주는지, 그들의 입술에만 귀를 기울일지, 묵묵히 스스로 판단하고 나아갈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